재료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책풀미 오늘 8월이 30일, 아니라 예, 9월 1일 9월일입니다. 예, 예. 네, 벌써 9월 달입니다. 자,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자, 9월이 시작됐어요. 예. 네, 그러면 7월에서 8월 달까지 시장이 그래도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하다가 예. 이 잭슨홀 미팅 이후로 예. 연준의 아주 강력한 혹시시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예. 미국 시장은 나흘 연속 빠졌고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강하게 이제 버티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서 2018년 12월 달에도 중국 시장, 한국 시장, 미국 시장은 이제 빠지는데 중국 시장, 한국 시장은 나름 선방하면서 이제 좀 바닥을 쳤었다. 그런 기억이 나면서 조금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고 있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8월달 성적이 어땠습니까? 각국의 예. 나라들. 한 달이 지났으니까 성과 평가를 좀 해보면 네. 지역별로 보면은 미국하고 아시아, 유럽이라고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네. 미국의 주요 지수들 보시면은 다우하고 S&P 500, 나스닥 다 4%대로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남궁주임하고 같이 말씀하셨듯이 러셀 2000이 중소형주로 이루어진 지수잖아요. 네. 그게 2.2% 마이너스 2.2%로 나름 선방했습니다. 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월에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7월에 네. 오른 거를 상당 부분 반납을 하면서 9.8%가 한 달 동안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 빠지는 거에 그 엔비디아도 예, 이 엔비디아도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예. 포함이 돼 있죠. 예, 그게 시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엔비디아 효과가 꽤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고 예.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인텔도 신저가가 나지 않았었나요? 예, 인텔도 신저가입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최근에 금리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잖아요. 네.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 특히 반도체 같은 성장주 그리고 홈빌더 같은 건설 업체들 네. 이런 주식들 위주로 많이 빠졌는데 홈빌더 섹터도 역시 한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많이 빠졌네요. 예. 반면에 아시아 쪽 보면은요. 네. 재밌습니다. 코스피가 0.8% 올랐고요. 코스닥이 0.4%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예. 다행이다. 예. 제가 7월, 8월 다 좀 플러스가 날 걸로 예.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소폭이나마 그래도 플러스로 예. 끝나네요. 그리고 상해 종합이 1.6% 하락을 했고요. 대만 가권하고 니케이가 각각 0.6%, 1% 이렇게 올랐습니다. 대만도 오르고 예. 어떻게 보면 코스피랑 대만 전부 다 이제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대만은 TSMC.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렇게 10% 빠졌으면 예. 우리도 많이 빠졌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플러스를 낸 게 조금 신기하네요. 신기한데 하반기 2달 지났잖아요. 네. 성적을 보면은 S&P 500이 7월에 9%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4% 하락했으니까 5%고요. 하반기 그렇네요. 지금까지 평가를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 7월에 5% 정도 오르고 예. 그리고 코스피가 이번에 0.8% 올랐으니까 한 6% 정도. 거의 비슷하네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미국은 많이 올랐다가 좀 반납을 했고 네. 우리는 적게 오르는 대신 좀 선방을 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더 변동성이 크네요. 예, 네. 큽니다 요즘. 그리고 유럽이 지금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주가에서 보여주듯이 독일 지수가 마이너스 4.8%, 네. 그리고 프랑스 지수가 마이너스 5.0%. 네. 영국도 뭐 죽겠다고 하는데 지수는 마이너스 1.9%로 네. 나름 또 그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좀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유럽 지수 중에서도 보면 이제 영국이 예.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고 아시아 쪽도 보면 일본 지수가 예. 고점 대비 한 10% 정도밖에 안 빠졌더라고요. 예.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엔화 약세 분위기만 보면 예. 일본이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예. 그런 느낌이었지만
니케이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통화 정책상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화로 가는 두 나라가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중국. 예. 아. 그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계속 그 일본은 그 지수 ETF를 돈을 풀어서 사는 네. 국가잖아요. 예.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일본이 최근에 보니까 일본은 늘 디플레이션으로 걱정하는 나라인데 최근에 보니까 물가가 한 2% 정도 예, 연준이 원하는 그 2%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괜찮겠네요. 보니까 예. 거기다가 일본도 여전히 이제 제조 강국인데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예. 나름대로 거기에 또 수혜를 보는 면도 있을 거니까 일본 니케이가 나름 위에서 잘 버티는 게 예. 이해가 됩니다. 섹터별로 그러면 에너지 때문에 주가가 빠졌으면 에너지 섹터는 좋았겠네요. 예, 에너지 섹터는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8월에 2.2% S&P 500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네. 유틸리티가 0.1%. 유틸리티에는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업종들이 들어 있잖아요. 전기가스 업종들이 들어 있는데 지수가 빠지는 동안에 나름 선방을 해서 0.1%가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다 빠졌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에 특히 민감한 IT, 홈빌더, 반도체 이런 쪽이 6%에서 8% 그리고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 가까이 빠졌고요. 나머지도 대체로 시장 리스크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홈빌더 섹터는 뭐 미국에서는 존재감이 좀 미미한 섹터인데 YTD로 3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국채금리도 그렇지만 모기지 금리도 최근 5년 내 거의 그 신고치를 경신을 하는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모기지 금리가 한 6% 수준까지 상승을 하면서 최근 5년 내 고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만 보니까 예. 왜 이렇게 연준이 호키시하게 나오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8년 10월 달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3.21을 기록을 했을 때 예. 그때도 상당히 이제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계속 하고 마치 지금처럼 내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고 했었지만 그때 30년물 모기지 금리는 5%가 안 됐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22년 4월, 5월, 6월 달에는 비슷한 10년물 금리가 기록이 됐었지만 예. 이번에 물론 이제 3.47까지 가면서 예. 지난번보다는 25bp 정도는 더 높긴 했었는데 지금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보니까 6%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 10월 달보다도 거의 120bp, 한 130bp가 더 높은 수준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연준이 저렇게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 주택 시장 요즘 저희가 지표를 계속 살펴보면은 주택 거래량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계속 둔화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관련돼서 금리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가 모기지 신청 건수. 실제로 금리가 낮으면은 모기지를 많이 신청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을 텐데 그걸 매주 MBA라는 단체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영학 석사인 MBA가 아니라 모기지 뱅커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모기지 은행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모기지 신청 동향을 주간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은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하고 그 집을 살 때 모기지 신청한 건수하고 그리고 그 모기지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그 재용자를 신청하는 건수하고 보통 리파이낸싱 한다고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재용자 뭐 롤오버 뭐 다양한 표현으로 쓰는데 그런 것들을 가중 평균에서 발표를 하는데 지금 어제 나온 그 수치를 보면은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주간 기준으로 3.7% 하락을 하면서
7월 이후에 둔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거기 수치로 보면은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네. 8월 들어서 유달리 더 그 주간 기준으로 마켓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고 있고요. YOY로 보면은 모기지 신청 건수가 네. 전년 동기 대비라서 63%가 줄었습니다. 아니 63%나 줄었어요? 예, 63%. 거기 오. 표를 보시면 YOY 퍼센트 체인지가 있는데 네. 주간 기준이라서 뭐 시계열이 좀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건수로는 6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 자체에 대한 부담을 그 실제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래 건수도 그렇고 또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호가보다 실제 거래 금액 자체는 네. 심지어 뭐 몇 억이 빠져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주택 가격 동향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만 글로벌하게는 예.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예, 주택 시장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2000년 초반 때 그때도 경기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었고 다 같이 예, 그 너무 지나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었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주택 시장도 안 좋았고 예, 우리나라 부동산도 2012년, 13년까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예, 거의 이제 글로벌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유동성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국내도 보면 뭐 몇십 년 만에 처음 이 정도 거래가 급감하고 이런 건 처음이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는데, 아니 저는 미국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모기지 신청 동향이 작년이면 그 코로나 2차 팬데믹 이후에 여전히 경기가 살아나니 많이 뭐 이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 8월 대비해서 문제는 이제 금리인데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contract interest rate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평균 금리를 여기서 조사를 하는데요. 작년 동기에 보면은 3%였어요. 모기지 금리가. 지금은 그런데 거의 6%, 지난주에 발표된 게 5.8%, 이번에 발표된 게 5.8%. 그래서 거의 금리 자체가 2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모기지 신청 건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DTI 규제 같은 걸 해가지고 실제로 집값의 뭐 40% 이상 대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뭐 80% 집값의 80%를 다 이래 30년 만기 모기지로 해서 집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 모기지 금리가 결정적이겠네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그 모기지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2008년 그 서프라임 사태 그때랑 다른 거는 그때는 언더라잉 에셋에 실제로 파생되는 금융 상품들이 엄청나게 그 규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구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하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은 좀 거의 없는 거로 지금 그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봐야 될 좀 재밌는 그 지표는 리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실제로 금리가 높은 데서 낮아지면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이 낮은 금리로 갈아타잖아요. 그래서 금리 하락기에는 이 리파이낸싱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리파이낸싱 수치를 보면은 주간 기준으로 7.8%가 하락했는데 YOY로는 83%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실히 이것도 금리 상승기에 리파이낸싱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말씀하셨던 대로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실제로
미국인들이 집 살 때 대출을 받을 때 어느 네. 정도 규모의 대출을 받는지 네. 여기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큰 그 변동은 없었는데요. 40만 9천 불.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6억 조금 안 되는 아. 그런 정도의 론을 네. 받고 있는 걸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더니 미국의 평균 집값도 그렇게 예. 높지 않고 한 뭐 47만 불인가 뭐 예, 8만 불.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로 봤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대출 평균 금액이 나오는 게 예, 합당하죠. 오히려 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은 론투 밸류가 한 80% 정도 되나요? 네. 예, 80% 정도 80% 된다고 예, 보죠. 그렇죠. 네. 우리는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물가가 급등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30년 이렇게 만기로 해서 갚아 나가는 이 금리 수준이 뭐 3% 2%라면 지나고 보면 예. 나중에 갚아야 될 실질 채무가 예.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가계부채가 이제 한 1,800조에서 예. 그 주택 관련된 예. 주담 대출이 1,000조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은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지나고 봤더니 뭐 3년 만에 집값이 2배 올랐고 뭐 10년 만에 집값이 3배 이렇게 오르면서 그 갚아야 될 돈에 비해서 자산의 가치가 훨씬 더 그렇죠. 커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주택 대출에서 뭐 한번 또 IMF 같은 상황이 터지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론투밸류 LTV 비율이 조금 낮다 보니까 실제로는 미국이 이렇게 80% 예. 이렇게 대출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들이 명목 어마운트에만 신경을 네. 쓰잖아요. 근데 그간 물가를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 부채의 밸류는 상당히 감소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거 감안하면은 사실은 명목 숫자 어마운트가 높아간다고 해서 그 너무 막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절대 금액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학교 때 저한테 30만 원 빌려갔던 친구가 있는데 예. 아직 갚지는 않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 30만 원 갚으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 30년 전에 빌려준 건데 예. 지금 30만 원 받은데 그 가치가 얼마 되겠어요, 그죠? 받으려면 한 300만 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왜 저렇게 장기적으로 30년 모기지를 해서 80%나 대출을 해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평균 물가 목표를 2% 3% 정해놓고 꾸준히 물가 상승을 어떻게 보면 야기하다 보니까 예. 연준이 실질 채무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된다고 예.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돈을 빌려서 지나치게 이제 과도한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최근과 같이 예.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그런 과도한 투기꾼들을 한 번씩 이렇게 혼을 내는 그렇죠. 그런 장이 주식시장 부동산에서도 이런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생각난 게 이제 네. 마진댓이 또 7월달에 8월달에 7월에 올랐었잖아요. 예, 계속 빠지다가 예. 아마 그 올랐을 그 마진댓으로 또 주식을 산 사람들이 8월달에 많이 털렸죠. 털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기간에는 이 레버리지 투자를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 오늘 채플미 9월의 첫날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